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오늘은 소변 얘기입니다. 소변을 넣는데 금방 또 마렵고 막상 보면 조금만 나오고 소변을 볼 때 쓰라린 통증이 있고 이게 또 소변을 봐도 마려운 느낌이 계속 남아서 누워도 눈 것 같지 않은 괴로운 증상.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아휴. 이런 증상을 예전 사람들은 오줌 소태라고 불렀습니다. 소태는 그 맛이 괴로울 정도로 엄청 쓴 나무인데요. 오줌 누는 게 너무 괴로운 증상이라서 오줌 소태라고 부른 겁니다. 자, 이 증상은요, 방광염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급성 방광염, 세균에 감염된 거죠. 소변을 볼 때 짜릿하게 아프고 간혹은 혈뇨, 즉 피가 나와서 소변색이 붉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방광염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 10명 중에 9명이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감기라고도 하죠. 왜 유독 여자에게? 오늘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이유를 알고 나면 방광염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그 아이디어가 생겨납니다. 방광염을 일으키는 세균은 가장 흔한 것이 이콜라이, 즉 대장균입니다. 대장에 있던 균이 요도를 타고 방광으로 이사와서 증상을 일으키면 그게 방광염이죠. 근데 왜 여자들한테 더 잘 생길까요? 첫째, 여자의 요도는 남자보다 감염에 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잠깐, 요도란 뭐냐? 소변이 나오는 길, 방광에서부터 소변이 나오는 출구까지를 요도라고 합니다. 요관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건 신장에서부터 방광까지 이르는 관을 말합니다. 또 요로라는 단어도 있지요. 요로는 소변이 만들어져 나오는 모든 경로, 즉 신장, 요관, 방광, 요도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남자는요, 방광에서부터 소변 출구까지의 요도 길이가 15 내지 20cm 정도 됩니다. 근데 여성은 요도의 길이가 대략 4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짧죠? 그래서 세균이 요도에서부터 방광까지 이사가는 것이 쉽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요도가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자는 직선으로 방광까지 길이 쫙 나 있습니다. 여자의 요도는 짧고 직선입니다. 그래서 방광에 세균이 침투하기가 쉬운 거랍니다. 여성이 방광염에 걸리기 쉬운 두 번째 이유는 요도의 위치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앞에 있는 건 방광, 그 밑으로 요도가 이어지고요. 중간에 있는 건 자궁, 이건 질로 연결되죠. 뒤에 있는 건 직장이고요. 항문으로 연결되죠. 여성들은 이 세 가지 출입구가 다 가까운 데 모여 있어요. 보세요. 여기가 소변 나오는 요도의 출구, 그 바로 밑에가 질 입구, 그리고 항문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여러분, 대변의 3분의 1 정도가 세균입니다. 볼일 보고 난 뒤에 깨끗이 닦고 비데도 하고 또 샤워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항문 주변에는 세균이 늘 많습니다. 남자의 비뇨기는 항문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또 입체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방광염이 잘 안 생깁니다. 하지만 여성의 질과 요도는 항문하고 평면적으로 가깝고 또 항상 습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자들보다는 세균에 감염되기가 훨씬 쉬운 조건이에요. 그죠? 자,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여성들이 방광염을 예방하고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 어떤 생활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요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은요, 단순히 방광염일 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다 방광염으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항생제를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이런 상식에 대해서도 제가 싹 정리해 드릴게요. 소변을 볼 때 짜릿짜릿 아프고 봤는데 또 마렵고 소변에서 피가 나오기도 하고 잠까지 설치게 만드는 괴로운 병, 바로 방광염입니다. 방광염을 여자들의 감기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감기보다 더 힘듭니다. 방광염 증상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처방받기도 하지요. 이게 자칫 방치하면 세균이 콩팥으로 올라가서 신우신염을 만들 수도 있고요.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세균이 피 속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폐혈증이죠. 항생제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데 이건 우리 장내 생태계에는 폭탄과 같은 겁니다. 폭탄이 떨어지면 선량한 민간인까지 다 죽을 수 있는 것처럼요, 항생제는 우리 장 안에 있는 유익한 세균까지 다 죽일 수 있고요. 또 항생제 내성균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방광염은 재발이 잘 됩니다. 그때마다 계속 항생제를 쓰면 이거 참 안 좋아요. 그래서 방광염은요, 예방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방광염 예방을 위한 7가지 생활수칙 대방출합니다. 첫째,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는 드세요. 종이컵 한 잔이 180ml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한 10잔 정도.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두 잔 꼭 드시고요.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이 세균들이 방광으로 기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소변으로 쏴 하고 물 청소를 해줄 수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변비 예방에도 좋고요. 이 피부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좋아요. 진짜예요.
둘째, 여성들은 대변을 보고 나서 뒤처리를 할 때 방향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는 뒤에서 앞으로 닦으면 아니 되옵니다. 자, 보세요. 여자는 밑부분에 3가지 출입구가 가까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요도, 그 바로 밑에가 질, 그리고 항문이 바로 가깝게 있죠. 그래서 대변을 닦을 때 뒤에서부터 앞으로 닦아오면요, 항문, 질, 요도 방향으로 닦아지면서 대변이 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변 속의 세균이 질과 요도로 이사와서 질염이나 방광염을 일으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반드시 앞에서 뒤로 닦아주세요. 우리 딸들에게도 꼭 가르쳐 주시고요. 남자들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셋째, 대변 보고 나서 비데를 사용할 때 닦지도 않고 바로 세정 버튼을 누르지는 마세요. 자, 이 대변이 말이죠, 깔끔하게 똑 떨어져서 휴지가 별로 안 드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묻어있는 나머지가 많은 사람도 있어요. 이때 아직 똥꼬에 변이 꽤 묻어있는 상태에서 비데의 물총을 바로 쏴버리면 변이 물과 함께 튀기면서 질과 요도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균이 이사 오기 쉽지요. 그러므로 비데 버튼을 누르기 전에 먼저 휴지로 적당히 처리를 한 다음에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데 노즐도 정기적으로 잘 세척해 주세요. 넷째, 관계를 가지기 전에는 잘 씻자. 남녀 모두. 여성들이요, 남자들한테 말을 잘 안 해서 그렇지 관계를 가진 후에 방광염이나 질염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혹시 관계만 가졌다 하면 질염이나 방광염이 잘 생긴다 하는 분은요, 하기 전에 먼저 꼭 씻으세요. 남자도 여자도. 특히 남자가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손을 쓰기도 한다면. 신혼부부에게 잘 생기는 방광염을 밀월성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밀월은 꿀 같은 달, 즉 허니문을 말합니다. 신혼은 서로 꿀 떨어지는 때죠. 그래서 자주 하다 보니까 방광염도 잘 생긴다고 해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급한 마음에 씻지도 않고 후다닥. 다섯째, 관계를 가진 뒤에는 소변을 꼭 보자. 그러면 행여나 관계를 가지면서 접촉된 세균을 소변으로 싹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끝나자마자 무드깨지게 후다닥 일어나서 소변 보러 가지는 마세요. 충분히 여운을 느끼시고 좀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여섯째, 소변 보고 뒤처리할 때의 주의사항. 남자들은 그냥 털면 되지만 여성들은 휴지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때 문지르면서 닦지 말기예요. 문지르면 그 주변에 있던 세균들이 이사 오기 쉬워요. 대신 가볍게 톡톡 두드려주세요. 톡톡. 일곱째, 소변이 마려울 때는 결코 참지 말자. 마려우면 바로 가세요. 사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는 소변 보기가 번거롭죠. 절차도 복잡하고. 또 공중화장실은 칸은 적고 줄은 길고, 또 아무 데서나 못 보시는 분들 있죠. 깨끗한 데 가서 보려고 한참을 참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방광을 위해서는 마려우면 바로 가세요. 자, 오늘 7가지 생활수칙 굵고 짧게 핵심만 알려드렸습니다. 방광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 1가지 소개해드리고요. 영상 끝에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쭉. 일단 급성 방광염이 생기면요, 현대의학의 표준 치료 지침은 항생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꼭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낫기도 하지요. 방광염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꼭 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낫기도 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자칫 방치했다가는 신우신염으로 번질 수도 있고, 또 폐혈증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서 적절히 항생제를 쓰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죠. 문제는 항생제를 쓰면 우리 몸에 살고 있던 좋은 균, 나쁜 균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장에 살고 있던 유익한 균들도 죽죠. 그렇게 장내 생태계가 망가지고 나면 자칫 그 이후에 나쁜 대장균들이 득세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방광염에 항생제를 쓰면 증상이 당장은 좋아지는데 방광염이 자꾸만 재발할 수도 있다는 것.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렇다고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항생제를 계속 쓴다? 이건 좀... 크랜베리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지금의 캐나다 지역이죠. 이 지역의 원주민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 다양한 방면의 그 효과를 기대하면서 약처럼 먹어왔다고 합니다. 크랜베리의 효능증에서 오늘날 그 작용 기전까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방광염 예방에 대한 겁니다. 방광염은 주로 대장균에 감염돼서 생깁니다. 대장에 있던 균이 항문으로 나온 변을 통해 요로로 이사오면서 생기는 거죠. 방광염을 일으키는 대장균 중에는요,
섬모라고 불리는 털이 달려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 놈들이 방광에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려면 방광 점막에 털을 붙이면서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크랜베리에 들어있는 A타입의 프로안토시아니딘 성분이 그 대장균이 달라붙지 못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발을 못 붙이고 미끄러지게 하는 거죠. 달라붙지 못하면 결국 소변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고 물청소 당하는 거죠. 그래서 방광염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크랜베리를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크랜베리 주스, 이 주스는 방광염 예방에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논문들이 있어요. 자, 이 논문 보세요. 주스 가지고 시험해본 결과 별 효과가 없더라는 거죠. 사실 크랜베리 주스라는 것이 제품마다 농도가 다 다르고요. 또 설탕류를 잔뜩 넣어서 만든 것들도 있어서 이게 제품마다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크랜베리가요, 실제로 열매를 먹어보면요, 신맛이 엄청 강하고 떨떠름해요.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로 주스를 만들 때는요, 설탕을 잔뜩 넣습니다. 제가 백화점에 가서 크랜베리 주스의 성분표를 한번 봤는데요. 자, 이건 한 병에 450ml 정도 되는 제품이었는데 그 안에 설탕이 자그마치 57g이나 들어있었어요. 각설탕 작은 것이 하나에 2.5g 정도거든요. 그럼 이 제품에는 각설탕 23개 분량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완전 설탕물이죠. 저는 이런 걸로는 방광염의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죠. 혈당 쭉 올라갑니다. 시중에 보면 건포도처럼 건조한 크랜베리도 있습니다. 그건 크랜베리를 그냥 말린 게 아닙니다. 설탕에 절여서 건조한 겁니다. 당절임. 그 효과는 별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나라에서 신선한 크랜베리를 충분한 양으로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크랜베리 추출물을 캡슐에 넣어놓은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는요, 크랜베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에 요로의 유해균 흡착 억제로 요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런 문구를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시중에 보면 여성의 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해도 된다고 우리 식약처가 인정해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거 약이 아니라 식품이니까 질염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고요. 질 건강에 좋다라는 정도만 쓰게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입으로 먹는 유산균이 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질염을 일으키는 대장균을 억제시키거나 또는 그 유산균이 변을 통해서 질로 이사와서 질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 GR1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류테리 RC14라는 두 가지 균주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이 균주가 질 건강에 좋다는 정도까지 인정했지만요,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이게 방광염 예방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장에서 나쁜 대장균들을 억제해서 질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역시 같은 이유로 방광염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약도 있습니다. 방광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대장균 18가지를 용해시켜서 만든 약이에요. 이걸 먹으면 이 세균들에 대한 면역력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마치 백신처럼. 그 약의 이름은 유로박솜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이 약을 많이 쓰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대 목동병원 비뇨기과의 윤하나 교수님께 제가 카톡을 한번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윤하나 교수님이 많이 쓰이는 약이라고 하네요. 이건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약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방광염이 자꾸만 재발해서 힘드신 분들은 병원에 갔을 때 이 약이 자신에게 적절한지 의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 요약해 볼까요? 첫째, 크랜베리는 대장균이 방광 점막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해주고요. 둘째, 어떤 유산균들은 대장에서 나쁜 대장균이 증식하는 걸 억제해 주는 것 같고요. 셋째, 음식은 아니지만 약, 유로박솜이라는 약은 대장균에 대한 면역을 강화시켜 줍니다. 메커니즘이 조금씩 다르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뭔가요? 대장균, 즉 장내 미생물입니다. 건강한 장내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겁니다. 특정 음식, 크랜베리, 유산균 이런 것보다도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다양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채널에 건강한 장내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이 몇 개 있으니까 꼭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이재성이었습니다.